빵빵 터지는 시간입니다. 노르가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방송이 화제인데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합니까? 예, 제가 뭐 곳곳에 가면은 예. 유수공장 시청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맞습니다. 예. 연령대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예. 분명히 70대 넘으신 것 같은 노부부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중에 할머님이 뒤돌아서 가지고 예. 혹시 그럼 옆에 있던 남편분이 맞아! 두 분이서 막 싸우다가 저한테 그냥 물어보면 될 것을. 예. 예. 연령대가 굉장히 높고. 전국의 공장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장화. 자, 한 주간 짚어볼 뉴스들이 또 많습니다. 이제 북미가 이제 말로 핵폭탄을 터뜨리다가 예. 말 전쟁이 끝나가는 양상이에요. 예. 예. 북미 간 말 전쟁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김정은의 판정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 말 전쟁 해가지고 사실 거의 말로는 대등한 무승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 무승부로 가는 게 말이 안 되죠. 미국이 초대 강국이고 맞습니다. 북한은 사실 잽도 안 되는 나라인데 예. 북한하고 미국이 또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거의 대등한 말싸움 벌였다는 얘기는 그건 트럼프가 졌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대응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트럼프가 그걸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무모하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이제 실이 되었다. 지금 사실은 수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이죠. 미국 내에서도 욕을 많이 먹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예. 말로, 그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뭐 전쟁 임박설을 퍼뜨려가지고 그 다음 카드가 뭐냐. 예. 사실은 북한이 괌에다가 이렇게 쏘겠다라고 한 사격은 포위 사격 운운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면은 아무리 공해상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하튼 미국 영토를 위협했다는 이유로다가 반격을 가할 경우에 북한은 존재하냐 마느냐의 어떤 기로에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도박을 괌에다가 괜히 쏴가지고 자기들 다 날려보내는 이를 자초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네. 굉장히 적죠. 괌을 네. 쏘는 것도 아니고 괌으로부터 30km 떨어진 곳을 쏘겠다는 건데. 네. 그리고 또 18분이나 걸리는 가는 동안에 요격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게다가 궤도까지 공개했어요. 예. 안 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괌에 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일부 언론이라거나 국민들이 받는 위협감은 굉장히 큰 거죠. 트럼프가 더 부채질했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세게 나온 건데 결국 그 상황이 되면은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은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손해보는 나라들이 사실은 한국과 미국 등만이 아니에요. 북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EU에서도 나서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프랑스도 중재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세계대전 벌어지는 거죠,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예. 러시아하고 중국도 다 나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만 지탄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싸움이 동네를 불태울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동네 사람 다 일어나니까 둘 다 사실은 문제아가 되는 거죠. 북한은 원래 문제였기 때문에 예. 더 잃을 게 없는 더 거죠. 잃을 게 없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큰 문제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예. 사실 괌에 쏜다고 그랬으면 미국이 가장 적당한 반응을 쏴봐라 그러면. 기다릴게. 저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쏴봐 계속. 어떻게 쏩니까? 쏜다는 말만 계속 하겠지. 그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지켜보겠다, 미국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8월 중순까지 보고를 받겠다 했는데 8월 중순 지났어요. 예.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대화 제의 같은 게 물밑으로 이제 있으면서 입장이 바뀐 거죠. 북한은 얻을 거 다 얻었죠. 예. 미국하고, 맞대거리 한 나라로, 예. 북한 주민들한테도 그걸 광고할 테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세현 전 장관은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예산 짜는 기간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위기설을 부추기면 군산복합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또 군도 예산 확보에 좋다. 그래서 더 부추기는 면도 있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위기가 고조될수록 예. 고조될수록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사실은 한미 간 내부에 다 있습니다. 물론 북한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산복합체 같은 경우가 그렇고 강경론자들이 득세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수 언론들 위기가 조장될수록 신났죠. 그러니까 위기 때 허용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니 민주니 이런 것들. 위기라는 이유로다가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누르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위기를 오히려 조장하고 왜 위기인데 꿈쩍도 안 하느냐? 왜 광암 시민들은 난리인데 한국 국민들은 왜 평온하냐? 그래놓고 자기들은 자기 집에서 그냥 편안히 자요. 그렇게 위기면 자기들부터 벙커에 들어가든가요. 네. 집에 안 가고. 그런 뉴스를 전하는 기자들도 집에 편안히 돌아갑니다.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어저께 그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사실 했어요. 저는 그 많은 얘기들이 어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그렇죠. 저도.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사실 김정은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의 김정은한테 뭐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안 통하고. 트럼프한테 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한 얘기고 트럼프한테 한 얘기고 사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너무나 맞는 얘기인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흔히 한미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의 물질적 기반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거든요.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태평양 지역이라고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미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일단 공격을 받아야 돼요.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또 그렇죠. 같이 참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공격을 받아야지 공격을 받을 징후가 있다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하거나 대한민국에 공격을 가할 때 미국이 개입하거나 이제 전쟁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공격을 받지 않은 속에서 선제니 예방이니 하는 그런 행동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 한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선제 공격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센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고 옳은 얘기인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뭐 화염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얘기를 했으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직설적으로 경고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긴장을 앞두고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이견 등의 어떤 갈등이 노출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또 증폭시켰겠죠. 우리 보수 언론은. 한 타임 이렇게 해서 그러나 미국의 분명한 메시지. 실제 요 메시지에만 미국이 반응했어요. 미국 언론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석준 위원장이 후대년이 이제 건국 100주년이다 이런 거에 반응하고 있는데 보수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멘트만 반응을 했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죠. 맞죠? 준엄한 경고죠. 맞고. 그리고 그냥 일방적 경고가 아니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 경고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대통령도 할 얘기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전문가나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우리 땅에서의 전쟁인데 왜 니들이 한다 만다고 하냐고. 조건이 있죠. 혼이 있고 얼이 있는 언론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안 한 언론들은 이제 혼이 나가고 얼이 빠져 있는 경우라고 봐야죠. 제가 지난주 내내 불만이었거든요. 아니 미국이 우리 땅에서 전쟁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막 하면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나 우리나라의 언론들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전 국방장관이나 다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실제 우리 언론이 한 일들은 대다수 언론들, 그러니까 어이없는 많은 언론들이 한 일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계속 중계하면서 우리나라 전쟁 날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만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 전쟁 날지 모르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전쟁 날지 모르는데 무슨 일자리냐, 뭐 탈핵이냐, 전쟁 날지 모르냐 이제 이런 얘기죠. 전쟁 날지 모르는데 휴가 왜 가냐, 전쟁 날지 모르는데 정작 본인들은 집에 잘 가요. 밥 잘 먹고 본인들부터 그러면 벙커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말든가요. 이게 우리 지식인들을 혹은 언론들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너무 나간다. 비판이 쏟아질 때도 그거 그냥 보도하기만 했지 우리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아직 그 광복이 안 된 분들이 계시는 거죠. 광복이 안 된 분들. 그 얘기 나와서 또 하는 얘기인데 유석준 위원장은 48년이 이제 건국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건국절 논란을 다시 한번 이제 불을 댕겨보려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혁신위원장, 예.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인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헌법 전문에 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헌법 전문 제일 첫 문장에 예. 뭐 헌법 전문에 하나의 문장이지만 예. 제일 첫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면은 헌법 전문부터 고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국부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본인이 취임하면서 건국 30주년이라고 했거든요. 예. 이미.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건국절을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면서 소위 뉴라이트 계열이 튀어나오고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회 막 추진하고 뭐 교과서 새로 만든다고 하고 그러면서 친일 그러니까 그 소위 일제 강점기는 우리나라의 근대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5.16은 대한 정치 세력의 등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소위 친일과 군사 정권을 미화하는 작업을 그때 막 시작했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그 어떤 그 정교한 이론에 입각해서 또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서 만들어진 하나의 역사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통해서 뭘 노렸는가. 1차적으로 그렇죠. 노리는 건 뭔가 하면 그럼 그 건국은 누가 했느냐. 이승만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과거에 대한 성찰로서 이승만이 그런 정부 수립에 앞장선 어떤 주요 인물이긴 하나 그 이후에 독재로 일관해가지고 결국에 국민에게 의해서 쫓겨난 대통령 아니에요. 예. 그런 이제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은 대통령을 갖다가 긍정의 화신으로 이제 돌리려는. 예.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면은 이승만의 가장 큰 공은 건국이다. 예. 이 나라를 세운 우리의 정치적 아버지다. 어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독립운동들은 굉장히 격화되는 거거든요. 격화되는 거죠. 예. 건국을 한 사람은 여기 있고 그 이전은 건국에 이르지 못한 활동에 불과한 거거든요. 예. 사실 여러 독립운동의 조류가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되는 바람에 국외에서 벌어진 독립운동이 훨씬 더 많았고 여러 조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중국에서 뭐 러시아 쪽에서 다 있었는데 그중에 한 조류인 미국에 가 있었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그 역사로다가 건국 전사를 정리하고 예. 그다음에 건국의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그 어떤 흠결에도 불구하고 예. 이 건국이라는 위대한 업적 앞에서는 그건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만들려는 이승만 복원운동이 바로 이 건국절 소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이 이승만 정권의 사실은 소위 건국이라고 표현하는 뉴라이트들이 그 과정에 그 소위 친일파들이 많이 참여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친일파들은 건국 세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전부터 독립운동 과정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독립운동을 한 세력이 아니라 친일을 했던 세력이 되는 건데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건데 이 건국을 한 세력이 중요한 것으로 이제 역사를 정리해 버리면 친일파들도 건국에 동참한 건국 맞습니다. 세력이 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 그거를 노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친일 4대 매국 세력들을 갖다가 역사의 어떤 주역으로 다시 예. 세탁하고 환원하는 작업이 건국절 소동이다. 그렇게 해서 이어진 세력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이걸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 지주, 정신적 지주, 원천이 자유당으로까지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그 친일 부역 세력들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은 본인 이 세력이 유리할 게 없다고 보는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을 혁신한다는 분이 와가지고 다시 이 논란을 짚히는 것은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예. 예. 다른 정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되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니 불필요한 역사 논쟁에 자꾸 이제 끌고 가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게 그 전에 제가 마약이라고 이제 그 마약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다가 이제 그 현재의 통청을 갖다가 무마시키는. 어쩌면 정권을 붕괴시킨 사람들이잖아. 정권을 단순히 선거를 통해서 빼앗긴 게 아니라 빼앗기기 전에 자유한국당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붕괴했잖아요. 그 붕괴에 대한 어떤 아픔
그 통증을 성찰이라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혁신으로다가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마약 주사 같은 거죠. 이런 이제 모르핀이고 예, 프로폴 조사 같은 이런 걸 갖다 자꾸 만든 거예요, 이제. 건국절 또는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그래서 아마도 상향식 공천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 검증을 해서 우리 쪽 예를 들면 이런 공천 논란에 대해서 그것은 48년 건국이 맞다 하는 사람들만 공천하겠다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체질이 안 맞죠. 상향식 뭐 이런 거 민주주의 이런 게 잘 안 맞죠. 예. 괜히 불편하고 이제 그렇게. 자, 건국절 논란 이야기는 앞으로도 좀 더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놓고요. 하긴 참 이상합니다. 보수는 원래 자기 역사를 더 과장하는 법이거든요. 위대한 이러면서. 근데 이제 자꾸 축소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참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네, 그 배경은 이런 게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나눠봤고.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은 보십니까? 저는 토론회 짧게 클립 몇 개로 봤는데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 오가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이 러닝메이트인 줄 알았더니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공세를 아주 세게 하더라고요. 예. 그거 예상 밖이었어요, 저는. 예, 아무래도 선거니까 그런 식을 통해서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이현주 의원 출마는 그러면 순전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나온 것이다. 처음에는 러닝메이트 혹은 페이스메이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나온, 글쎄요, 그 속사정에 알 수 없지만은, 대략 흘러가는 걸 보니까 뭔가 최고위원 등을 이렇게 목표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예 더 세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협조를 잘 못 받았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측으로부터 협조를 생각했는데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관심을 모으고 흥행을 시키는 데는 일조한 면이 있죠,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 글쎄요, 워낙에, 안 후보가 제일 유리하니까 또 나오지 않았겠느냐는 전망들이 많은데 또 결선 투표자라는 또 이 선거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만일 안 후보가 낙선한다면 이변일 것이다. 이변일 것이다. 이변의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점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낙선한다면 본인의 정치적 위상도 큰 상처를 받겠죠. 예. 이 당내 선거에서도 이기지 못하면 그럴 가능성인데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예, 낙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은데 낙선한다고 해도 하면은 끝나느냐. 근데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은 편이어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선거 지고 나면 상처가 굉장히 크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는데 대선을 지금 그렇게 금방 등장하기가 어렵거든요. 사방에서 요구해도 못 나가거든요, 잘.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제 8.15 경축식 보면서도 이제, 죄송합니다. 경축식 보면서도 촛불혁명, 촛불잔치 같다. 그게 완전히 이제 촛불 이 당시의 어떤 정신적 충격, 두려움, 이런 게 이제 상처로 남아서 생기는 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인데, 이제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은, 여전히 거기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서 원해서 끌려 나온 측면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런데, 안철수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는 다들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예. 나오지 말라고 해서 주저앉으면 이제 끝이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감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전망하는 대로 당대표가 되면,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정계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조기에 있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방선거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국민의당이 대선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의 대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고 노선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세력들의 어떤 결집체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냥 다음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관계없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계속해서 다음 대선 후보까지 이제 안 후보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그 주로 호남을 중심으로 한 다른 세력들, 예. 그 비안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나온 거다라는 해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일부러 그걸 내보내려고 나왔다고까지 봐야 될 것인가. 일부러 내놓는 거가 나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준비는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가면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과 연대라든가 이런 게 쉽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보다는 자신이 득표가 더 많았으니 차기라도 더 유리하다 이런 계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계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경우에도 그러면 바른당은 온전히 통째로 합류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렇겠죠. 되면은 두 당 다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그 흩어지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사람과 민주당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빠지고 난 세력의 연합 뭐 이런 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남았고 지방선거라는 것이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직접 거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총선 다음 총선에 임박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현재로는 더 높아 보이고 아니면 이제 선거제도나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뭐 권력구조의 심각한 변동이나 또 선거제도의 획기적인 변화 이런 것이 만일 임박해지면 그 타산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조기에 이번 국민의당 경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조기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당대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 그 당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다만 이제 친한 반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친한 반환. 예, 친문, 반문보다는 발음이 잘 입이 안 붙네요. 친한 반환. 친한 반환으로 사실상 갈라져 있어요, 보면. 이미. 이 대결 구도는 더 공고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대결 구도는 공고히 되겠지만 그 대결 구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갈등이 당을 쪼갤 정도까지 되느냐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당으로 묶여 있는 게 현재로서는 좀 더 얻는 게 많기 때문에 크지는 않을 것이다 보여요. 이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도 등장했어요. 예. 이건 이제 뭐 당대표 하지 말란 얘기죠.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시지 이 얘기는 하지 마시라 이 얘기죠. 근데 이제 본인은 당대표 의지가 강하니까 당대표가 나와서 근데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중간에 관둘 수도 있는 거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부터 그걸 준비했겠죠. 대표에 나와서 저렇게 그 당내에 패를 더 가를 이유가 없었겠죠. 그럴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일단 살아야 돼서 나온 거 아닐까요? 일단은 그렇다고 보는데 뭐 서울시장 후보는 뭐 누구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형세가 되면은 다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만약에 나온다면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본인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혹시 대표님도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을 막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위 부답이라고. 예. 웃으면서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군요. 왜냐하면 저희끼리 리얼미터 통해 가지고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을 놓고 지지도 조사 같은 거 이제 곧 할 텐데 누구 넣냐 빼냐 막 얘기 많거든요. 거기 노회찬 대표님도 넣어야 돼.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와중인데 넣을까요? 소위 부답입니다. 그럼 넣는 것으로 관심 있으시군요. 그럼 박원순 서울시장도 삼선 의지를 거의 표명한 것과 마찬가지라서 공식적으로 본인 입으로는 안 했지만 언론 보도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보다 노회찬 내가 더 나은 점.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나가서 다시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지금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박원순 시장보다 나은 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머리숱이 더 많고요. 서울시 행정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이런 점들은 아마 더 나을 것이다. 예, 제가 공약한 것들 박원순 시장이 많이 이렇게 네. 받아가지고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 다 내가 준 거다, 그거? 다 제가 준 건 아니고요. 상당 부분. 상당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것들도 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만약에 서울시장을 하면 이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대목은 없으십니까? 머리숱 별로 많고. 생각 안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셨으면서. 아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 노회찬. 괜히 말을 또 만들지 마십시오. 노회찬 전 대표님이 내심 혼자 서울시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자, 그럼 다음 조사 때 제가. 과거에 제가 서울시장 출마했다는 얘기죠. 예. 출마해서 떨어지셨죠. 네. 떨어지셨는데.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이거 새로운 뉴스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것으로. 아니, 이런 게 자꾸 만들어지는 뉴스인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넣어요, 말아요. 궁금하죠? 아니, 그걸 제가 왜 상관합니까? 궁금하신 걸로. 넣어서 저희가 결과 수치가 너무 낮게 나오면 뺄게요. 그거는 반칙입니다. 자, 제가 원래 다른 얘기를 쭉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좀 탈선했어요. 탈선해가지고. 혹시 꼭 했었어야 하는데 못한 얘기 있습니까? 1분 남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요 얘기 내가 해야지, 빵 터트려야지 하고 준비해온 게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준비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회찬 원내대표 서울시장 출마 염두에 둬. 라고 공장장이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하지 않아. 예. 이거는 페이크 뉴스입니다. 예. 부인하지 않아. 묵묵부답, 소위부답.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맨 마지막 거 빼고. 내부자 둘인데 오늘은 하나만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김성태 의원님이 계실 줄 알고 나왔는데 저 혼자네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김성태 의원님은 이제 원래 휴가를 가셨는데 오늘 전화 연결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일부러 안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예. 방송을 하다가 끝나기 전에 연결되면 연결해 보기로 하겠는데, 예. 그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만든 이상한 국정원 계약체제 특위에 네. 위원으로 소속이 되셨어요. 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이제 반대되는 활동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아마 저한테 오늘 좀 따끔히 혼나는 게 두려워서 오늘 피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김성태 의원이 드는데요. 국정원 계약 저지 특위에서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혼날까봐 안 오셨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참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댓글 부대 30개 팀을 이용해서 3,500명 댓글 부대를 운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을 조정한 것인데요. 사실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적과 싸울 생각하지 않고 정권 연장을 위해서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여론 조작하고 싸웠다는 것이 충격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 보수당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을 해야 된다. 특히 사실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묵인과 방조 없이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배후를 철저히 밝히자 이렇게 나오면은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도 더 높아갈 거예요. 근데 이러기는커녕 이런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의 맞불로 이 적폐청산 TF를 대응하는 반대하는 국정원 계약 제재 특위 이름은 좀 교묘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후한무치한 일이다. 의원님 혼자 하시니까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봐
오늘 김성태 의원님이 자리를 피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거나 싸우면서 정든다고 예. 안 계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의원님은 서운하고 듣는 저희는 심심합니다. 심심한데, 자, 의원님 휴가를 갔다 오셨잖아요. 예. 휴가를 갔다 오셨는데, 또 독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휴가인지 아니면은 독일에 또 최순실 일가 재산 추적,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또 가신 건지, 불분명한데 본인은 휴가가 아니라 이제 재산 추적을 하러 갔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이번에 이제 5번째인데. 5번째. 이번에는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국회 이제 공식 출장이 있었어요. 유럽 가는. 아하. 예. 거기에 제가 사선이다 보니까. 예. 저보고 이제 단장을 하라고 정세균 의장님이. 아하. 그 출장 임무를 다른 주셨어요. 목적의 출장인데 거기 가서 또 이걸 하셨어요? 네, 출장이라 쓰고 은닉재산 추적이라 읽는다. 그래서 유럽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 거 보통 외우고 계십니까? 그런 문장은? 순간순간적으로 나왔죠. 저도 공장장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가서 그러면 이번에. 유럽을 다니고 있는데 제보가 왔어요. 또. 네. 최순실 재산으로 의심되는 쇼핑센터하고 식당이 미네네도 있다. 오. 저희들이 주로 주진우하고 다닌 게 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것도 찾아다녔는데 예. 미네네도 있다. 미네네도 있다. 네, 그래서 출장을 같이 갔던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네. 미네네 그런 제보가 왔으니까 가보자. 맥주 마시러 간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한 4시간 동안을 저희들이 네. 쉼없이 달려갔어요. 차로. 그래서 기차로 안 가시고. 쇼핑센터도 가고 둘러보고 좀 수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아니, 쇼핑센터를 그냥 가는 것만으로는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뭐 주인도 없고 중국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를 좀 던져보니까. 쇼핑센터라기보다는 이제 가게군요, 가게. 네, 그러니까 그게. 큰 가게. 예, 92년에 최순실 씨가 독일의 어느 교포하고 유벨리라는 회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 회사를 같이 만들었던 교포의 것이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 독일 재산이 누군가의 차명으로 그런데 보통 건물의 형태로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식당이나 호텔을 운영을 하고. 네, 식당이나. 네, 그래서 이제 쇼핑센터에 대한 의심을 하고 그다음에 식당을 가서 저희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캐묻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한 40살 정도 된 예. 한국 교포가 나타나서 예. 너 안민석이지? 안민석 맞지? 너 죽었어. 너 죽었어? 기다려. 나 독일 사람이야. 나 독일 사람이야. 독일 경찰한테 한번 당해봐봐. 하면서 반말하고 예. 아주 그냥 흉악하더라고요. 앞뒤 없이요? 네, 그냥 반말하고 너 안민석이지? 거의 거의 감금 상태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밥도 다 먹었는데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랬는데 30분 지나도 오지도 않아요. 저도 억울하니까 그래 경찰 가가지고 따져보자. 응? 저도 사정 없이 무조건 그랬다고요? 안민석 당신이 이러이러했는데 그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 게 아니라 너 안민석이지. 죽었어. 이렇게. 너 안민석이지. 너 안민석이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사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상민 의원님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또 법사위원장님 출신이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너가 우리가 국회의원인 줄 아는데 이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고 언어 폭력이죠. 그래서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독일 경찰 기다렸는데 한 30분 지나도 경찰이 안 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그렇게 폭언을 한 다음에 그냥 사라지셨고 아니죠. 계속 저희들을 붙잡고 있었죠. 나가지 못하게 어떻게 붙잡았어요? 제지를 했죠. 제 손을 붙잡고 나가려면 못 가게 붙잡고. 하고. 근데 말만 한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제지를 뚫고 기다려도 경찰이 안 오니까 저희들이 굳이 저희들 또 다른 일정을 또 해야 되니까 본래 이제 출장 장소로 이동했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92년 최순실과 함께 해서 독일 회사를 만들었던 최순실 독일 은닉재산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유모 씨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우리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모함했다고 이제 화를 낸 거군요. 말하자면 항의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조곤조곤. 아니 만약에 정말로 따지든지. 본인이 정말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면 그럴 수도 있죠.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고 뭐 뺨을 때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봉변의 해프닝 말고. 예. 그 결말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거를 예. 뿌리치고 그 장소를 떠났죠. 거기서 사건이 끝났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얘기하는 것보다도 예. 또 다른 뭐 제보 아닌 정보인데요. 15년에 스위스 연방법에서 해외 외국인의 불법 재산을 몰수해서 환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스위스에. 네. 예. 그래서 이 법을 지금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충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불법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느냐? 외국의 부정부패 정도가 악명이 높은 경우. 악명이 높은 그렇게 경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모호하네. 악명이 높을 경우. 정치적으로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이 대상으로 악명은 높지 않고 돈만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돈을 많이 생겼으면. 악명이 뭐 높죠 그거야. 높고. 최순실 케이스야 악명이 높긴 한데.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부정한 돈이 의원님? 스위스 비밀 계좌에 돼 있다는 그런 의심되는 그런 의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요 마무리를 3부 앞부분에 한 5분만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3부를 또 합니까? 자, 2부에 이어서 안민석 의원 마무리를 못 하셔서 스위스에서 부정부패로 축제한 재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셨다고 소개하다가 지금 끊겼는데 나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일종의 스위스판 부정재산 몰수특별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뭐 정확하게 제가 법률가한테 자문을 안 받았는데 일단 번역을 한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법의 목적은 정치적 주요 인물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획득한 외국 자산의 동결 몰수 반환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법이고요. 딱 해당되나요? 네, 사실은 주요 정치 지도자 그 주요 인물. 여기에 뭐 박정희, 박근혜, 최순실이 네. 다 대입되면 가능한 것이죠. 그 조건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부정부패의 정도가 악명이 높을 경우. 악명이 높을 경우. 부정부패 정도가 악명이 높지 않은데 돈이 많을 경우 이건 어떻게 하나? 그다음에 재산 몰수의 조건과 절차. 이것도 보면은 근자에 있는 정치인이거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거나 그들이 수혜받은 자산. 그리고 출처가 불법인 자산. 그것이 어떻게 최순실을 겨냥한 법이 미리 만들어진 듯한 그런 느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하게 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주변 인물과 같이 하니까 뭐. 그렇죠. 아마도 그간에 스위스가 비밀 계좌에 대한 좀 국가적인 오명을 벗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보는데 특히 이 법이 재밌는 것이 공소시효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특별법이죠. 네.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정도 뭐 5번이나 유럽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스위스 법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뉴스공장에서 소개드렸으면은 이제 좀 우리나라 검찰이 이제 새로운 정부의 검찰답게 이 문제에 좀 발벗고 나서기를 촉구를 합니다. 법안이 먼저 만들어져야죠. 지금 법안 만들기 전에도 지금 당장에도 이 스위스 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검찰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순실 은닉 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한 수사를 빨리 해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스위스도 그런 법안이 이미 있다. 네. 악명이 높을 것에는 그 최순실 관련 재산은 해당이 될 것 같은 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는 전 세계에 보도됐거든요. 최순실 씨가 함께. 그래서 악명이 높다고 하는 조건에도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이게 부끄러운 거지만 또 한편으로 촛불 평화 집회로 또 세계인들에게 또 감동을 주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투명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그 독일 뮌헨에서 있었던 그 일과 관련해서요. 네네. 유모 씨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붙인, 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조력자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현했던 그 유모 씨의 자제분이 이제 억울해서 아마도 본인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아니 그 유모 씨는 92년에 네. 최순실과 같이 독일에서 그 만든 회사 유벨리라는 회사의 공동 대표로 이름이 나오는 분이니까는요. 네. 저는 이분이 최순실을 어떻게 만나서 어떠한 관계가 맺어졌고 이후에 최순실 씨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해요. 예, 그리고 그분을 이분은 이제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잖니 이건 모함이다라고 이제 억울해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네.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관계를 오해 없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92년 이후에 최순실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교표사에서는 그분이 지난 10년 동안에 호텔이라든지 식당 체인점, 아마 굉장히 많은 사업체를 운영을 했는데, 교포사에서는 과연 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이제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해명을 분명히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제보였는데 이 제보가 본인 스스로가 시인을 했어요. 룩셈부르크도 조세 햇빛초 네, 중에 하나죠. 네, 텍스 헤븐 조세 햇빛으로 최근에 굉장히 부상하는 나라인데 이 룩셈부르크에 이제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분은 사실 이전에는 여행업을 했던 분인데 왜 뭐 룩셈부르크에 계좌를 가지고 돈을 찾으러 다닐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이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계좌를 제가 보고 싶어 했는데 본인은 뭐 돈이 얼마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걸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라. 이번에 지난 4번째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변호사랑 상의를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이후에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자기 재산은 유대인 사위가 다 조성을 해준 거라고 도와준 거라고 하셨는데 결혼은 한 2년 전에 했어요. 근데 이분은 10년 전부터 사업체를 굉장히 많이 독일에서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어떤 명쾌한 투명한 이제 해명을 요구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제가 의심하는 것들이 의심이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독일까지 가서 사과하게. 아니 뭐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뭐 네. 무릎 꿇고도 사과를 해야죠. 그러나 만약에 저희들의 의심이 이제 사실이라고 그러면 특히 이번에 민원에서 이 해프닝을 통해서 더 의심이 왜 그 아들이 그렇게 그 공격을 했을까? 억울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억울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상식을 벗어난 굉장히 무례한 그런 행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일을 당하면서 의심이 더 이제 가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희들 의심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그분은 아직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검찰에 뭐 조사를 받아서 이게 이제 불법적인 어떤 재산 내지는 은닉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또 이제 법적인 적절한 또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론에 대해서는 한마디 논평하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안철수의 당대표 출마, 심지어 서울시장 출마론이 명분이 있는 것인가? 저는 명분이 아니라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퇴하고 시장 출마하면은 이건 무책임한 처사이죠. 또 만약에 사퇴하지 않고 시장 선거에 나가면은 혼자 다 해먹겠다는 욕심으로 비치고요. 좋습니다. 만약에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나간다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과 양자구도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국민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러면 가장 유력한 박원순 시장과 지금 시점에서 맞짱 뜰 가능성이 많은데요. 어쨌거나 안철수 하면 새정치의 아이콘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흔정치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성급함, 조바심 때문에 조바심과 성급함 때문에 망가진 정치인들이
우리 현대사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당권 앞에서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그 아이콘이 너무 추악하게 망가지고 있어서 새정치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혼자밖에 못 나오실 때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합의 받아서 주거인 정권이 티격태격 해야지 혼자 이렇게 논평을 하시니까. 김성태 의원님, 저 오늘 의원님 나오신다고 해서 나온 건데요. 네. 뭔가 이게 당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두 분이 다음 주에는 꼭 함께 나오셔서 다시 한번 톰앤제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17일 개봉하는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이 오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최승우 감독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D님,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자백에 이어서 두 번째 영화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감독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PD로 가세요. 아니, 감독 역할에 더 재미를 들으신 것 같아요. 자, 다 개봉을 하고 나면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기로 하고, 근데 이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당사자들 신분이 좀 의외입니다. MBC 전 현직 간부들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분들이 왜? 영영진입니다. 예. 김재철 사장을 비롯해서 안광한 사장 그리고 현재 김장겸 사장까지 이분들이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저희 영화에서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가서 많이 만나고 이분들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주인공격인 인물인데, 이제 자기들에 대한 이제 비판이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이분들이 그 인터뷰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답하면 되는데, 답을 안 하고 이제 대체로 이렇게 피하세요.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분들이 이제 피한다고 해서 그냥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들을 때까지 들을 때까지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은 이제 왜 우리를 질문을 거절했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야지 왜 초상권을 침해하느냐 뭐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법원의 판단, 왜냐면 결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우려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제가 경험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저도 한 2번 경험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빨리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결정이 나야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개봉하기 때문에 결정 날 걸로 봤는데, 그날 가보니까 이제 재판부가 이거 좀 심도 있는 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상과는 다르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심도 있는 심리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약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체로 저희가 이제 언론학자라든지 법적 전문가라든지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들의 신분이 전 현직 사장, 공영방송의 사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인이고, 공인에 대한 어떤 그런 초상권 침해라든지 특히 공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사적인 거 그분들 개인사에 대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이 뭡니까? 이제 17일 개봉이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용이 뭔가요? 공범자들. 그러니까 2008년부터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공영방송이 완전히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하수인으로서 MBC를 완전히 망쳤던, KBS를 망쳤던 전현직 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전직 사장님들이 이제 주인공이 된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사실 제일 주인공은 이명박 대통령이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도 많이 나옵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도 마지막에도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가 그분을 만나고 어쨌든 출연 빈도와 관계없이 진짜 정말 끝판왕이고 주인공이시죠. 예. 한국 언론의 한국 언론 지형을 이렇게 만드신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그 사장님들은 이렇게 엄청 따라다니셨는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어떻게 따라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우리가 이제 어려울 줄을 알고, 예. 한 잠복을 한 일주일 이상, 한 잠복. 열흘 이상 이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맨 마지막에 하겠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하늘이 도우셨는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전조사, 헌팅을 가서 지형 지물을 살피려고 이제 먼저 가거든요. 지형 지물. 예, 동선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지켜보고 뭐 이러는 거 하려고 이제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딱 마주쳤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건 정말 운이 좋게. 예. 지형 지물을 보러 갔다가 주인공을 바로 만나셨군요. 예. 네, 바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 준비가 채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할 때 예. 만났으니까 달려들긴 해야 되겠고, 근데 아직 준비는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면 원하는 그림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예. 그날이 이제 우선은 그분이 건물로 그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퇴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예상을 못 했는데, 그날 딱 갔는데, 그분이 마침 그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카메라하고 이런 걸 빨리 이렇게 오라고 해서, 준비를 딱 하고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근데 나오실 때까지 한 2시간 걸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아주 고민을 하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분의 그 주의를 제대로 끌어가지고 어쨌든 질문에 답하도록 해야 되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거 어려운 일인데. 예. 예. 그게 이제 경호원도 있고 그분이 원래 무시해버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냥 쓱 지나가 버리시면 끝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래도 제가 4년 전에도 한 번을 뵌 적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저 나름대로는 좀 친근하게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친근하게 이렇게 불렀죠. 예. 그랬더니.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분도. 각하 이렇게 부르셨나요? 아니요. 이명박 전 대통령님, 오랜만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얼굴을 알아보던가요?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다면 그 순간 얼굴이 찌푸려졌을 것 같은데. 아니, 꼭 그렇진 않았어요. 그때는, 이분이 근데 이제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정확하게 이 친구가 얼굴은 낯이 익는데, 우리 편인지 질문을 할 친구인지는 잘 분간이 안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가와서 압수를 했고, 예, 압수를 했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한 순간, 얼굴이 이제 별로 표정이 안 좋아지셨죠.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는 영화를 보시면 네. 스포일러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도록 하기로 하겠고.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 탄원서 그러니까 이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법원의 조치를 탄원서를 받고 계시죠? 어디서 탄원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돌마고라는 그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에서 올려놓은 건데 거기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공범자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서명 사이트를 다 링크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제일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화에 관한 이야기는 영화를 개봉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이게 결국은 이제 MBC 사태 때문인데 지금 기자들 80여 명이 제작 중단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MBC 상황 좀 전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PD수첩 팀이 제작 거부를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제 보도국의 80여 명 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80명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보도국이 참 200명 가까운 조합원이었고 한데 그 사이에 이제 경력 기자들이 많이 시용 경력 기자들 들어와서 그만큼 인력이 좀 줄어든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좀 더 지나면 보도국에서 이제 다른 부문으로까지 확산이 될 것 같고요. 전면적인 싸움이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상황은 알겠고요. 영화가 개봉되면 스튜디오에 한번 오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공범자들을 만든 최승호 PD였었는데 이제는 감독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신 MBC 전 현직 간부
전 현직 사장님들이 되겠네요. 네.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대 저희 인터뷰 가능하니까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데 연락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네, 지난 100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청와대 수석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신 건 처음인데. 네, 그렇습니까? 예. 가장 인기 있는 아침 시사방송에 나올 기회를 드려서 참 고마우시죠? 저희. 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고마워요. 특히 또 이렇게 네. 아침부터 총수님 용안을 이렇게 직접 보자니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무척 고마우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자주 저희가 모실 수는 없습니다. 예. 바빠서. 예. 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전병헌 수석 소개해드리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민단 시절부터 시작하셨죠. 네. 네,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그때, 편집국장인가요? 네. 그 뭐 하던 직책? 당의 기관지, 네. 편집국장을 저 직책을 시작으로 해서. 처음에 요직이었나요? 요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보신문이 상당히 없는 상황이었고, 네. 또 김대중 당시 총재로서는 일방적인 언론의 매도를 당하는 입장이어서 자신의 매체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절박감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에서 직접적으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거기에 이제 제가 편집국장으로 발탁이 돼서 모든 회의에 배석을 해가면서 또 신문을 한번 제작을 할 때면은, 김대중 총재님과 편집회의도 같이 하고, 또 가안을 들고 또 다시 한번, 의논과 또 지도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후선이었지만, 보이지 않게는 김대중 당시 총재로부터 가장 많은 정치적 감각과 지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던 걸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였다면 제가 많은 분들이 아셨겠죠. 예. 그런데 실제 정부 출범하고 김대중 이미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그때 경험하셨어요, 그죠? 네. 예, 이미 경험하셔서 청와대 경험이 굉장히 길지 않으십니까? 예, 비교적 긴 편이죠. 5년 가까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 중에 가장 긴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17대 여의도에 입성하신 이후에 내리 삼선을 하셨고, 예, 수도권 내리 삼선 대단하다는 건 안민석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경력이 아주 두툼하십니다. 두툼하신데, 지난 총선에서는 컷오프 되셨어요. 네. 아니, 근데, 그때 왜 컷오프 되신 겁니까? 다 지난 얘기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싫어한 분이셨나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상적으로는. 네. 예. 어찌됐든 싫어하실 만한 결과적으로는. 일을 하셨나요, 그때? 예? 전혀 싫어할 만한 일은 제가 할 인연도, 기회도, 시간도 없었고요. 외쁨 받을 짓을 안 하셨군요. 바로 그 점이 또 약간의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경계의 대상이요? 네. 왜요? 제가 누구보다도 당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전임 지도부로서, 문재인 대표님을 모시고, 최고위원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혁신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 지도부가 이렇게 정치권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냥 뒤로 느닷없이 붕괴하는, 뒤로 물러나는 그런 차원의 퇴진이 아니라, 후임 지도부를 인선을 해놓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김종인 당시 이제 대표를 모셨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 문재인 대표께서는, 이와 같이, 정당에서 찾아올 수 없는 이른바 순리와
그 질서 있는 그런 어떤 연계적 그런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 것이니까 전임 지도부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거기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시키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전병훈 의원 같이.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이 아니라 저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셨는데 두세 번 청거를 하셨는데 아예 컷오프를 시켜버렸군요. 거기서부터 이미 컷오프가 되고 있었죠. 이 사람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을 비대위에 넣어주십사 하고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물러났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을 챙기라고 에잇하고 컷오프를 해버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컷오프 된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정권 교체 문제.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 그랬던 건 아닙니까? 혹시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당선 가능성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에서 서울시의 이 지역구 전수조사를 한 그 결과는 제가 재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또 찍겠다라는 그 지지가 가장 높았던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말씀하지 마십시오. 약간 얼굴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자, 정무수석은 뭐 하는 자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예, 정무수석은 아무래도 대국회 관계와 그리고 또 대통령의 통치를 보좌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통치 철학과 그리고 정책적 방향 이런 것들을 국회에 잘 만들어서 이 각 부처에 골고루 전파하는 그런 역할에 이제 소통수석실과 함께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하고 의회를 상대하는 거죠 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정 철학을 법과 제도화 시키는 작업을 전면에서 최전방에서 해내는 그런 작업이어서 이제 국회를 가장 많이 상대하는 또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이 국민적 감각이나 또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시각에서 어떤 이슈에 대한 경중을 가려내는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됩니다. 청와대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끼리 논리에 매몰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시중 여론이 이러하고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이러할 것이다. 그러니 정무적인 조절이나 조율이 필요하다. 네.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주로. 그렇죠. 예, 비서관들이 다 막 원론에 따라갈 때 그 원론을 알겠는데 지금 여론은 이러하고 국민의 이해 정도는 이러하니까 굉장히 대중적 감각이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늘 부족하게 느끼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너무 사실 잘 준비가 되어 계시고, 어저께 기자회견도, 사상 최초로 아무런 그 대본과 각본 없이. 정말로 없었습니까? 예, 정말 없었습니다. 없이. 그리고 기자들도, 정말로 사전에 자기 질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사전 정보가 양쪽 모두에게 없었어요? 양쪽 모두에게 없었습니다. 다만 기자 손 막 떨고 그러던데 인터뷰 질문할 때. 바로 이제 그것이 아무런 그런 사전에 그 시나리오나 사전에 어떤 묵계가 없었고 정해진 룰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었죠. 일부러 투입한 건 아니고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청와대 내에서도 좀 우려가 있지 않았어요? 처음엔 좀 실수나 또는 돌발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 각 파트별로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그런 발상에 대해서 각 파트별 약간의 입장이 달랐던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의전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어저께 진행을 했던 이제 소통수석실을 한번 해볼 만하다. 이제 그런 판단을 했고, 저희가 이제 일종의 어떤 심판을 보는 입장에서 저희 이제 정무수석실은 사실 그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 단위에서 한번 같이 논의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볼 만하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과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서 사실 정치적인 어떤 밀착 관계가 오래되셨죠. 예, 굉장히 오래됐고 호흡을 많이 맞춰왔고요. 그래서 그 옆에서 보면서 대통령의 학습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고 그리고 지난 5년간 준비한 그런 그 어떤 내공이 단단하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자신감이. 어디다 내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격식 파기하고, 진면목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네, 진면목을 한번, 보여줘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한 입장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제 저희들 판단에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참모진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정리된 입장과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제 청와대는 하루 종일 엔돌핀이 막 충만했고 정말 일할만 난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기가 충천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끝나고 나서 성공적이었다고 네. 자축하고. 예. 그러나 이제 사기가 충전하면 청와대에서 뭐 합니까? 사기가 충천하면 청와대 더 열심히 일해야죠. 지난 100일간 정무수석으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젠가요? 아무래도 국회를 상대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 5당 체제라는 게 전된 미문의 우리 정치사에서는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이낙연 총리 인준안 그리고 이 정부조직법 그리고 추경 예산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첫걸음을 떼기 위한 가장 기본적 필수적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질서 있게 처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달려서 붙들려 있게 되니까 정말 초조하고 그야말로 세 개의 안건 자체가 이낙연 총리 인준안, 정부조직법안, 그리고 추경 예산안, 요 세 개가 마치 너무나 소중한 인질들 같은 느낌이 들었고, 잡혀진 인질들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구출을 해야 되는데, 뜻대로는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애간장이 끓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야당들이 애는 먹였지만, 다 그래도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야당에 감사하지 않으시죠, 실제로는? 네? 아니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의 공이 제일 컸습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추경이 통과되는 데는? 아무래도 1등. 아무래도 원내 대표부가 가장 고생을 많이 했죠. 네. 2등은 누굽니까? 2등은 아무래도 여당 지도부, 여당 원내 대표부들. 열시. 예. 3위는 누굽니까? 3등은 이제 저희들이 뒤에서 이렇게 후방 지원 부대도 약간의 공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위. 본인을 3위로 넣으셨네요. 현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어제 기자회견도 잠깐 나왔는데, 아동수당, 노인 기초연금, 이렇게 막 주는데 이거 산타클로스 정책 아니냐. 너무 선심 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나는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산타크로스를 나쁘게 얘기한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게 선심 정책, 포퓰리즘 정책을 의미하는 용어로 쓴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 선심령은 아니다. 분명하게 거기에 철학과 내용이 담겨져 있고 재정 대책도 충분히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돌아보면요, 저 산타로부터 어렸을 때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산타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을 달라고 했습니다. 장난 총을. 예. 그럼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으셨습니까? 뭐라고 약간 짠했어. 이렇게까지 숨어서 받아야 하는가, 줘야 하는가. 예. 이제 바로 우리 이제 모두가 다 산타 선물을 받은 기억들이 있을 텐데, 크고 작은 선물. 아마 산타로부터 받은 선물을,
되돌리고 싶다라든지 또 이걸 싫어한다든지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제 이게 돈 대책도 없어서 막 퍼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받는 건 좋은데. 네,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지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오히려 산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산타 싶고요. 주머니 고갈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예. 아니요. 근데 산타 주머니가 결국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해서 국민들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선물 재고 목록은 잘 정리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기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이어서 건보 보장성 강화 이야기, 이제 건보 이야기를 제가 여쭤보자면 구체적으로 일단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예, 건보 보장.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기본적으로요, 네. 우리 사회가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라면 돈이 없어서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사회는 그건 너무나 반인간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와 같은 야만적인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제 정치적 활동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바로 시원하게 물꼬를 터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무수석으로서뿐만 아니라 정치를 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감격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보험이 이제 보장성이 한 60% 정도 되는데 꼭 치료받아야 할 이 항목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 보장 항목에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비급여라고 그러죠. 네, 비급여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꼭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이라면 비급여가 제외되는 것 없이 전체적으로 예외 없이 급여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어찌됐든 국민들이 국민들이 치료를 받는데 건강보험이라고 공공성 있는 건강보험이라고 한다면 모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급여로 통일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픈데 왜 구분해서 돈을 지원하느냐 이거죠. 네? 아픈데 왜 구분해서 지원하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국가가 이제 질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네. 아픈데 왜 그걸 구분하느냐. 아프면 다 지원해줘야지. 네. 일정 정도까지는. 예. 기본적으로 그런 접근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와닿은 부분 몇 가지는 이제 간병인 문제. 예. 이거 간병인 없도록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병실이 2인실은 비싸고 4인실이 얼마고 이렇게 항상 네. 병원에 가게 되면 처음엔 2인실이 비어있고 너무 비싸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다인실로 옮기게 되잖아요. 1인실이나 네. 2인실 비어있고. 이 병실 가격 차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특진. 예. 특진도 없애겠다는 거죠. 네. 지금은 가면은 교수님이면 특진인데 선택권이 없죠. 실제로는. 사실상. 특진을 하게 되면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비급여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특진을 근데 대학병원 정도 가면은 교수님 아니면 없고 다 특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없애겠다는 건 알겠어요. 이해했는데. 네.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30조 든다고 그랬는데 이거 그보다 더 많이 든다. 그리고 5년 후에 그거 고갈돼가지고 건보를 폭도할 것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건보료 폭등 없이 네. 국민들에게 보편적 진료의 서비스와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비급여를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목표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재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이 21조 원이 있는데 그 21조 원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책정을 하면 한 1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20조 정도는 추가적으로
국가 재정을 일부 동원을 하고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공공성 건강보험이 오른 그 인상률이 3.2% 정도 됩니다. 평균. 그래서 절대 지난 10년간의 평균 인상률이 3.2% 이상을 올리지 않으면서 충분히 지금 말씀드린 비치료용 비급여가 없는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약 31조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뭐 그 계획은 저도 자세히 이제 읽어봐서 알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세수가 그 정도 거친다는 것도 지금 이제 예상치인데 제 말의 요는 뭐냐면 다 미래를 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네. 충분하다는 것도 미래를 놓고 하는 얘기고 부족하다는 쪽도 미래를 놓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끝없이 맴돌 수 있는 이야기인데 누가 받을지 장담할 수도 없고 뭐 여기는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돈 이야기 이전에 이 건강보험 문제는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결국 철학의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이 문재인 케어의 철학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건강보험 관련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사실 그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시그널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대통령 캠페인 때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라는 정책 시리즈를 30일 동안 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제시를 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또 국정이라는 것이 국민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구체적인 삶을 바꿔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산 배정과 재정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재정의 숫자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재정을 어떤 철학과 국정 관점을 가지고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재정을 어디에 우선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이제 국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시연하는 과정이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분야에 재정의 우선 분야를 두고 배분하고 지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국민 건강이다. 네. 예. 국정 철학은 그렇다고 하면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다른 얘기하다가 김대중 정부에서도 정무를 하셨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무를 하시는데 두 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가요? 저는 이 김대중 대통령의 치밀함을 치밀함과 신중함을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치밀합니까? 아주 꼼꼼하고 그리고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점에 있어서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국민과 교감하는 그런 국민 소통 그런 능력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나이가 젊으신 점도 있지만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더 국민 교감력은 더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러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많이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곁에서 주로 많이 정무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직접 모셨던 사람으로서 보면 어떤 국정 어떤 노선과 철학도 상당히 비슷하고 그리고 어떤 스타일이나 성격도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성격도 비슷해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대중 총재는 오랜 민주화 과정에서 쌓여왔던 그런 어떤 권위, 카리스마 뭐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상대적으로 좀 훨씬 더 이렇게 보면은 가슴이 좀 더 따뜻해서 더 다가가기가 쉽고 또 이 어떤 권위보다는 소탈한 그런 어떤 매력이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5분 더 드릴까요? 네, 그러세요. 잠시 5부에서 3부 다시 뵙겠습니다. 전병헌 수석 만나고 있습니다. 네, 문자가 꽤 많이 왔네요. 압박 면접을 받고 있는 전병헌. 네. 그리고 게임왕 나오셨네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게임왕으로 부르는. 예, 제가 한때 e스포츠 협회 회장을 맡았고요. 예. e스포츠가 조금 침체기에 있을 때 나름대로 국회에서 그 일부 그 학부형들의 그 규탄을 받아가면서 그 중국을 위해서 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니 예. 그런 얘기가. 그래서 다음 올림픽 때 이 게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들어갑니까? 예, 뭐 파리 올림픽 때는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제가 그동안 한국 e스포츠 협회 회장과 국제 e스포츠 연맹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한국 e스포츠 협회 회장은 정무수석 하면서 이제 사임을 했고요. 국제 e스포츠 연맹 회장은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또 제가 놓게 되면 한국이 주도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e스포츠 국제 e스포츠 연맹으로서 연맹 회장으로서 또 국제 e스포츠 연맹 활동을 통해서 파리 올림픽 때 e스포츠를 어찌됐든 언제 가급적 빠른 시기에 e스포츠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시켜 놓을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별일을 다 하시는 수석이 나오셨는데, 이 상도동 주민이 문자 하나 주셨어요. 예. 상도동 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재미는 없네요. 그리고 이거 민원 있어요. 민원. 수석님 우정국에 전해주세요. 왜 대통령 취임표 이렇게 부족합니까? 소장하고 싶어 죽겠는데 저는 소장파입니다. 저도 소장파인데 저도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그 청와대에서 뭐 시계나 텀블럼이나 기념품 갖고 싶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좀 팔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표 부족하다고 항의 있잖아요. 뭐 어제 그 우체국에 장사진을 친 줄만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부러 적게 하시는 겁니까? 빗발친다는 걸 알고 있죠. 일부러 적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른바 그냥 관례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만 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그 지적과 저 스스로도 항의를 했건만 스스로도 본인도 갖고 싶어서 2만 부에 그쳐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발행하라고 수석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의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추가 발행을 했던 뭐 전례가 또 없다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하죠. 일단 우정국에서는 부수도 뭐 이러저러한 또 비판이나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례에 따라서 2만 부 발행을 한 것이고요. 또 지금 추가로 사실 아우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추가로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협의를 하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우정국에서 전례를 고수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이 안 되십니까, 수석님? 지금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각 부처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 판단하는. 우표 정도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북한 문제는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표 문제는 어떻게 해주시는 걸로. 자,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차 지지율이 대단히 높은데 높은 지지율을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청와대에서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맛 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더 겸손하게 이 지지율이 뭐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높은 지지율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고 뭐 욕심 같아서는 임기 말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표를 발행해 주세요.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자가 이런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졸린다고. 예, 약간 졸립니다. 효과음 나왔고요. 건보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보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미국에 비교해봐라. 우리 건보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우리 건보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건강보험 시스템이 열악한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는 그래도 잘 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러나 북미 유럽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 보장이 한 60% 정도 되는데 북미 유럽의 평균은 80% 이상이 되니까요. 네, 캐나다 유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혁안이 70%를 목표로 일단 가보자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가는 것인데요. 사실은 자꾸만 재원 얘기를 하는데 4대강 같은 이 엉뚱한 예산 낭비 사업, 그다음에 자원비리 같은 어떤 예산 낭비, 방산비리 같은 예산 낭비 이런 것들만 제대로 막아내고 모아도 국민들 건강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충분하다. 이런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국민들에게 허리띠만 졸라매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세계 2위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다음이에요. 네. 자살률, 또 노인 빈곤율, 청년 실업률 이런 것들이 OECD 최고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계속 재정 타령만 하다가는 쳇바퀴 재정 어떤 배정 구조로 가지고서는 결코 국민의 삶을 바꿀 수도 없고 질을 달리할 수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국정 철학적 관점에서 나라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국가의 역할과 기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꾼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우표 발행 꼭 해주시고요. 네. 계속 문자 오기 때문에 우표 발행해달라는 얘기가. 우리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는 시계가 나온데 계속 입만 열면 시계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우표 그러고 있군요. 우리도 이제 곧 시계에서 우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질 것 같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시계가 부족하다고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이 항의를 해요? 그럼요. 지금 현재 아직 우리 청와대 근무자들한테 시계를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계 달라고? 아니 청와대 근무했으면 또 시계까지 꼭 받아야 되겠어요? 청와대 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 있습니까? 인기 있죠. 네. 그리고 정말 같이 근무하면 원래 싫어지잖아요? 예? 같이 근무하게 되면 원래 좀 멀리서 봐야지 상사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을 보고해도 뛰어난 학습 능력으로 확실하게 빠르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이게 제가 문비어천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하셨어요. 따뜻한 가슴까지 가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는 것이고요. 가까이 있는 저희들은 얼마만큼 더 많이 공감을 시계 왜 안 준답니까 그럼? 그거는 지금 그렇게 따뜻한데 대통령의 결정 사항은 아니어서 내부적으로 좀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계 그거. 시계 우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그렇게 따뜻한데 우표 좀 더 발행하면 안 됩니까? 마지막 질문으로요. 가끔 나와주세요. 임기가 100일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임기가 끝나고 어떤 정부였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어떤 정부로 기억되느냐는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문제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국민의 삶을 바꾼 정부. 구체적으로 바꾸는. 그래서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워라벨 대통령, 워라벨 정부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기억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국가의 워라벨 대통령이, 워라벨 정부가 국가의 패러다임과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워라벨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요. 잘 그거 모르십니까, 우리 총수께서? 일만 할 게 아니라 일과 삶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는 삶을 즐길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균형이 있는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워크 앤 라이프 앤 밸런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예, 너무 힘들고 사실은 많이 지쳐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촛불에서 촛불혁명을 이루었고 촛불혁명으로 이루어낸 그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대통령의 따스한 그 어떤 눈길과 감성으로 국민들이 많이 위로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예, 워라벨 다 좋은데요. 우표부터 먼저 발행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그 아이템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하거나 하면 이렇게 주는 아이템들도 있잖아요. 그거 예쁘게 잘 만들었던데. 그거 어떻게 안 되나요? 청와대에서 예. 외국을 순방했을 때 이렇게 그 교민들에게 나눠주는 뭐 네, 기념품. 네, 기념품이 있어요. 네. 그거 하려면 꼭 이미 가야 됩니까? 받으려면? 아, 그러죠, 당연히. 그 국내에서 받는 분과 해외에서 받는 분이 엄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건 틀림없이 그 속지주의에 입각해서 그 선물의 그 종류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은 아마 우리 총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표로 만족할 테니까 우표라도 더 해주시고. 예. 그걸 우정국에도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으시잖아요. 정무수석비서관인데. 갑자기 제가 우표, 예. 저, 건보는 됐고요. 우표부터 해결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숙제를 제가 안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우표 안 나오면 저희가 다시 모시는 것으로 될 때까지. 자, 건보 관련해서 얘기 들었고, 가시기 전에 혹시 요 얘기만 하시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단점이 뭡니까? 단점이요? 예. 그런 거 하나 하시고 가셔야죠, 그래도.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공장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직접 보시죠. 일하시는 분으로서 단점. 그러니까 하나지만. 그 숲속에 들어가면 예. 저 산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그럼 단점 다 파악하시고, 네. 그럼 우표 발행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통령, 제가 명함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목소리가 졸리우신 게임왕 정무수석 비서관 전병헌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